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국과 중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가 올해 최소 25%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적자 행진 우려로 나흘째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25.13포인트 내린 8,474.05를, 나스닥 지수는 32.80포인트 급락한 1,538.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3.24달러 떨어진 37달러 5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유럽행 가스 공급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고 유럽연합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분쟁이 해결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올 상반기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서 4,500억 달러 수출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임동석입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다시금 주식 투자를 할 만한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 유수 투자 분석가들이 올해 한국 증시를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 반면에 국내 투자 분석가들은 앞으로 장기 침체를 점치는 전망들을 좀 많이 내놓고 있어서 이 갈피를 잡기가 좀 힘들다 싶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라는 그런 증시의 격언도 있는데요. 지난해 40%가 넘는 손실을 본 우리 주식시장. 하지만 이 시장으로 요즘 큰 손들의 자금도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자세한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뉴욕 시장 자세한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아 실적 우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억누르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25.21포인트 떨어진 8,473.9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32.80포인트 하락한 1,538.79포인트를, S&P 500 지수는 20.09포인트 내린 870.2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예정된 알코아의 실적 악화 우려가 블루칩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경기 침체로 생명보험업계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주도 맥을 못 추는 모습을 보였고, 유가 하락 등으로 에너지 관련주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업체 알코아는 장 마감 직후 4분기 중 총 12억 달러, 주당 1.49달러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 3억 3,200만 달러, 주당 75센트 흑자를 낸 것을 감안하면 실적 악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이날 알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오는 15일 실적 발표를 앞둔 인텔도 2.5% 하락해 실적 악화를 미리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티그룹은 17%나 급락, 1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이날 하락은 시티그룹이 4분기에 100억 달러의 추가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는 시티그룹이 증권 중개 부분인 스미스 바니 매각을 통해 최대 10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60억 달러가량을 대손금 충당에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시티그룹의 스위스 바니 인수 재료로 한때 10% 가까이 급등했지만 시장 전반의 하락세를 견디지 못하고 1.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프루덴셜이 12.9% 급락하는 등 생명보험주도 하락했습니다. 네. 자, 이 유가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유가와 환율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8%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15달러, 7.71% 급락한 37.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2.81%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비농업 부분 고용이 지난 한 해 동안 260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유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 1분기 안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까지 발표한 상황입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의 강세를,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화는 1유로당 1.3362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오는 15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 달러화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이 기존의 최고 등급 AAA에서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소식도 달러 강세를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89.22엔으로 90엔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확산돼 엔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엔화 강세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유럽 증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기업 실적에 대한 악화 우려로 나흘째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4,426.19포인트로 0.5% 밀려났고 독일과 프랑스 지수도 각각 1.3%, 1.6% 내렸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 여파로 정유주가 약세를 나타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정유주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2% 하락했고 노르웨이의 노스크 하이드로도 최고 경영자의 사임 소식으로 10% 급락했습니다. 금융주 UBS도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로 6.2% 내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제 글로벌 증시에 관한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굿모닝 신한증권 상암지점의 장규성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전일 우리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가 하락을 한 115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역시 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3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주체별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어제 2천억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공히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1,040억, 그리고 외국인이 1,000억대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가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환율은 16원이 올라서 1,359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실업률이 46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치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다우 지수가 3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오늘도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다우 지수가 3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4, 4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시즌인데 4, 4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겹치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이 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처음 시작할 때는 10포인트를 하락을 한 117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로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그 반등다운 반등을 한 번도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오후 1시 20분경에는 30포인트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 무렵 연기금이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선에서 종가는 24포인트가 하락한 1,156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장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특징적인 움직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종합주가지수가 2%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종합주가지수 하락률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업종들이 운수장비 업종이 4%, 그다음에 건설이 마이너스 5%, 보험이 마이너스 3%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각 업종별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중에서는 현대차가 마이너스 3%, 기아차가 마이너스 6%, 그리고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이 6%대의 하락률을 보였고요. 네. 건설업종 중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지만은 4, 4분기 실적이 예상 밖으로 저조할 걸로 관측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대림산업이 8%를 하락하였고요. GS건설이 마이너스 6%,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5%대의 하락률을 보였고 이외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벽산건설, 지능기업이 하한가를 보였고 삼부토건, 서광건설은 마이너스 10%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또한 보험업종도 어제 한화손보가 마이너스 4%, 동부화재가 마이너스 4%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종목들 역시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 포스코가 마이너스 3%,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5%, 현대차가 마이너스 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수 관련 대형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상승을 이끌었던 자동차 관련적으로 조선, 건설주 등등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그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도 이렇게 그 조정세를 좀 이어갈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최근에 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 10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이 10월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12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시장이 안정적으로 1200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이후에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에 12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200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바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외국인들이 6일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이번은 다를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역시 이번에도 12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대외 변수의 악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반복을 하면서 이번에도 시장은 1200포인트 미만으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00포인트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서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1200포인트를 안정적으로 뚫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0년 이상 된 투자은행들 중에 5군데 중에 3군데가 문을 닫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어렵다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그런 지표들이 그다음에 그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쌍용차가 법정관리 신청을 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쌍용차의 8천여 명 임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자동차 한 대가 조립되는 데는 2만여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업체 그리고 그에 따른 가족들이까지 포함을 하면은 수십만 명의 관계자가 이번 쌍용차의 법정관리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면 이하에서 잠복해 있던 불안 요인이 수면 바깥으로 터져 나온 그 첫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일까지 건설, 그다음에 조선업종 회사들 중에 구조조정 대상 업체를 채권단 은행이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재반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1200을 뚫고 승승장구하기는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6일간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은 12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론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주가도 경제 성장률 그리고 각 개별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강세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불안이라든지 4, 4분기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망을 한다 그러면은 지수가 1200선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이런 장에서 시장은 그 60일선이 위치한 1100선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쌍용차 문제라든가 조선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도 남아있다는 등등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악재들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는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 또 특히나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 부분에 관한 설명도 해주셔야죠. 네. 오늘 새벽에도 미국 시장이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 유가도 37불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물 경제의 악화가 만만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지수가 1200 저는 올해 1, 4분기 시장 그리고 길게는 상반기 시장을 지수가 900에서 1200 정도의 그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수 1200포인트 이상선에서는 현금화,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1200포인트 이상선에서 현금화를 하신 그런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오늘을 포함해서 지수가 그 1100포인트 초반에서 그 현금화한 자금으로 다시 그 매수를 하실 것을 이렇게 권해드리고요. 지수 1100포인트 선에서 매수를 할 그런 관심 종목으로는 신한지주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LG전자, 효성,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1100포인트 선에서는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100선대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접근이 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기업군들 가운데 특히 이제 삼성 SDI 관련해서 좀 관심 갖는 분들 적지 않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 SDI는 상당히 안정적인 제품 믹스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업종이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는 잘 아시다시피 제품 매출이 PDP에서 30% 그리고 2차 전지가 29%, 소형 LCD죠. 모바일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22%,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19%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1970년에 설립을 해서 그동안에 브라운관으로 세계 1위 업체로 등극을 했었고 브라운관이 쇠퇴를 보이면서 PDP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PDP 시장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PDP 시장이 처음 초기에 론칭을 하는 그런 시점에서 성장성의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17만 원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PDP가 LCD 진영에 밀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회사의 수익성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삼성 SDI는 다시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원통형 2차 전지의 선두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차세대 수익원을 발굴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2차 전지가 수익의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향후의 먹거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HEV 그러니까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 분야 1위 업체인 독일 보시사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리튬 이온 제품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이 되고 있는 OLED에 대한 그 선행 투자가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사업이 2차 전지 이후에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 수익성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9년 상반기에 주요 IT 회사들의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삼성 SDI는 2009년 상반기 흑자 기조를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이러한 대목에 주목을 하면서 삼성 SDI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대는 매수가는 10일 이평선이 위치한 59,000원 정도의 그 매수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20일 이평선이 위치한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4,000원을 제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에 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요. 자, 그 밖에 또 어떤 기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신한지주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지주요? 예, 신한지주는 그 은행 부문의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비은행 지주회사 중에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의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안정돼 있어서 비은행 부문 자회사의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그 매매하기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최근 박스권 매매장에서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미국 등 전 세계 금융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주가가 3만 원 미만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 10월 이후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에 기술적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3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해서 3만 3천 원 정도의 매도를 한다는 기대 수익률을 10% 미만 정도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선두주자로서의 안정성과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신한지주를 말씀드리고요.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3만 원 미만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29,500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0%의 수익률을 기대한 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SDI에 이어서 신한지주에 관한 의견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규성 지점장님과 함께 현재 증시의 어떤 그 방향성과 앞으로 지금 현황에 관한 이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7분 20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일간의 어떤 조정세를 보이고 이제 1100포인트 선이었던 지지 여부 시험대까지도 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도 과연 그 조정세가 지속되는 장일지 아니면 다시금 상승 반전을 할 수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약간의 혼조세를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우측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LG상사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은 오늘 장도 만만치 않은 약세장이 될 것 같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기업들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세를 비롯해서 한국전력과 SK텔레콤, 신한지주와 KTNG 등등이 모두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포스코가 이제 사상 처음 어떤 적자를 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포스코가 현재 마이너스 2.87%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이 마이너스 1%이고요. LG전자, KT, 현대차 등등이 약보합세, 그 밖에 내수주 유통주인 신세계가 마이너스 2.25%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들은 두산중공업이 마이너스 2.5%,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2.15%의 하락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마이너스 2.16, 삼성증권은 마이너스 1.27, 기업은행은 마이너스 2.38로 은행과 증권 가리지 않고 금융주들로 전반적인 하락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역시 마이너스 1.3%의 하락이고요. 현대제철 역시 마이너스 1.9%입니다. 그나마 하이닉스가 플러스 1.88%로 상승세 체면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과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한국타이어, 유한양행, S1 등등은 물론 비록 큰 폭은 아닙니다만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속 전반적으로 조선네오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3대1 정도 비율로 상승 종목들보다 많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SK브로드밴드가 보합이고요. 태용이 플러스 1.13%, 동서가 플러스 1, 서울반도체가 플러스 2% 조금 못 미치는 상승. 자, 그 밖에도 CJ인터넷이 플러스 1.49, SFA가 플러스 1.68%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만만치 않았어요. 휴맥스가 마이너스 2%를 비롯해서 SK컴즈, 그리고 유니슨, 포스데이터, 다음과 태광 등등 마이너스 2% 내외의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이컴이 플러스 3.94%로 비교적 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청담러닝 역시 플러스 2%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상당한 조정이 오늘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장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0.2%로 그나마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마이너스 2.61%의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LG전자 역시 마이너스 1%입니다. 그나마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조금 넘는 상승이고요. 자,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이 플러스 1.43%의 상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플러스 1.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여전히 보합세이고요. 태용이 플러스 1.75%를 비롯해서 서울반도체의 플러스 2.34%, 제이콤의 플러스 3.45%의 상승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그 밖에 거의 모든 종목들은 보시는 것처럼 큰 폭은 아닙니다만 소폭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KCC 건설이 플러스 마이너스 2.74%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박성훈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출발 시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영향받아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8포인트 하락한 1148포인트로 지난주부터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철강금속, 전기가스, 금융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하이닉스, LG화학,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 포스코와 신세계, 현대제철, 신한지주, 하나금융 등 금융과 철강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도 만만치 않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의 최대 이슈는 어닝 시즌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한 의지비급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어닝 시즌은 기대보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실적 전망이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율, 금리, 유가 등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급변하고 있어 기업 실적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실업률을 비롯한 매크로 지표들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 어닝시에 대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는 알코아가 매우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이번 어닝 시즌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지난해 어닝 시즌에서 주식시장 움직임을 통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이번 어닝 시즌을 극복하는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코스피 200 편입 종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살펴본 결과 1분기의 경우 영업이익 증가율이 예상을 상회한 기업이 61%에 달했습니다만 2, 4분기와 3, 4분기에는 각각 55%와 37%에 그쳐 후반으로 갈수록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내놓거나 이후 실적 전망이 밝은 기업,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실적과 연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익 구조나 MS를 갖고 있거나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3분기에는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실적 전망이 다소 저조한 종목들이 일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이고 특히 정부가 건설과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가격보다 펀더멘탈을 최우선시하는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어닝 시즌을 맞아서 아무래도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펀더멘탈을 중시해야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에 적합한 어떤 기업들이나 업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드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거 어닝 시즌에서의 주식시장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대응 전략은 펀더멘탈의 안정성이 일정 부분 담보되고 양호한 실적 전망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매매 패턴이 유지되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후반부터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착안할 경우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 중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맞는 종목들로서는 도양제철화학, 두산중공업,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STX 엔진, 현대차 등으로 최근과 같은 어닝 시즌에서 조정을 이용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조언까지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훈 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업 어음 우회 매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은은 단기 금융시장과 신용위험채권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조 5천억 원을 증권사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채를 우회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급 세단 제네시스가 한국 자동차로서는 처음으로 북미 시장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네시스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기자단과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올라 포드 플렉스와 폴스바겐 제타 TDI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 전에 경제팀 일부를 교체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체 대상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이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틀고 안정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서울공항 주변 1,300만 제곱미터도 고도 제한 규제 대상에서 풀려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6조 원 이상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금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 658억 원을 정부가 직접 찾아 돌려주는 것을 비롯해 총 3조 1천억 원을 설 연휴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빅맥 지수가 있다면 한국에는 신라면 지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각국의 통화 가치를 예측하고 국가별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수입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독일이 1.34달러로 가장 비쌌으며 중국이 0.44달러로 가장 쌌고 한국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솟는다는 공식이 깨진 겁니다. 강남 일대의 오피스의 공식률이 늘고 오피스텔의 매매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이미 수주해놓은 선박의 발주를 취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선주들이 선수금을 떼이더라도 발주를 취소하고 싼 가격에 새 계약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업체는 선주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당국이 강력하게 돈을 풀어도 이제 CP 등 실물 시장으로는 돈이 잘 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전부터 꾸준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다시 RP자 환매조건부 채권이죠. 수단을 통해서 CP 매입에 나서니까 제한적으로나마 자금 시장에 또 돈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오늘 우회적으로 CP 매입에 나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회적으로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조금 좀 배경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리만 브라더스 9월 이제 투자은행 부도 사태 이후 이제 그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고 네. 그때서 우리나라 국내 자금 시장도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97년 IMF 때와는 달리 뭐 기업들이 당장 부도가 나고 당장 부실채권이 나오고 뭐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네. 자금 시장이 냉각되는 상황,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는데요. 보통 정부, 저는 여기서 말하는 행정부가 그 공적 자금이라든지 부실제 자산을 매입하려면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어떤 은행이 어떤 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공적 자금 투입을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기업들의 어떤 부도가 대기업의 연쇄 부도가 나타나면서 자금 시장은 계속해서 경색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원 투수로 나선 것이 한국은행인데요. 한국은행은 어떤 정상적인 금융시장 하에서도 그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권의 유동성을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RP라는 방식이 그 유동성 조절 수단인데요. 네. RP라는 것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약정이라는 건데요.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국고채나 은행채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이 받고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세 달 동안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담보 거래를 하는 것인데요. 그걸 그냥 우리 언론이나 이제 금융거래에서는 RP 거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약정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렇지만 유동성을 공급해 왔지만 은행권이나 이런 자금들을 단기자금을 받아서 자금 시장이 경색됐으니까 사실상 회사채나 CP를 사줘야 되는데 회사채나 CP를 사지 않고 국고채나 은행채 같은 어떤 우량채들만 안전자산 위주로 사다 보니까 실물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직접 탁 정밀 조준해서 콕 찍어서 이것만 사라. 이것만 살 테니까 내가 돈을 꿔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1조 5천억 원을 CP를 산다는 증권사가 CP를 사기로 한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1조 5천 원의 단기 자금을 RP 매매 형식으로 푼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CP를 우회해서 매입한다는 그런 소식에 CP 금리가 하락하는데 이제 자금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던데 실제로 좀 돌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CP, 물론 우량 CP에 국한된 상황인데요. 우량 CP는 어제 한국은행이 1조 5천억 원을 또다시 CP 시장에 우회적으로 푼다. 즉 증권사를 통해서 푼다는 소식, 언론 보도가 전해지자마자 CP에 대한 선취매가 일어나면서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아주 시장이 직접 매입과 같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CP 금리 추이를 좀 보면요. 지난해 12월 10일 날 7.25%에서 A1 기준, A1 91일물 기준입니다. 우량기업 CP 기준입니다. 올 들어서 9일 6.02%로 떨어졌고요. 어제는 5.74%. 실제로 1조 5천억 원은 지금 10시, 아직은 이제 공급이 안 되는데 10시,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공급이 되는데요. 공급되기도 전에 소식, 1조 5천 원이 공급된다라는 소식에 5.74%, 5%대로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메커니즘은 한국은행이 은행채나 CD를 통해서 이미 학습 효과를 얻은 것인데요. 은행채 같은 경우도 RP 거래 대상은 그동안 사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국고채나 통화채가 거래 RP 대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갖고 있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갖춰줘도 돈을 꿔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채는 부도 나고 있으니 한국은행이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은행채까지 포함해주면서 은행채 금리가 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또 CD 금리를 지난해 말에 콕 찍어서 이거를 사라라고 어떤 메시지를 암묵적인 메시지를 줬고 그러면서 CD 금리가 떨어졌고 이번에 또 다시 CP를 이런 식으로 우회 지원한다고 하면서 CP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금 시장의 어떤 경색이 상당 부분 풀리고 앞으로 이제 자금 시장이 회복세를 완만하게 나마 좀 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상당 부분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자금 시장이 이 조치로 인해서 뭐 경색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아니다. 그렇죠. 어떤 글쎄요,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라기보다는 어떤 외과적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은행채 금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CD 금리가 내려오고 사실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에 그대로 연동이 되는데요. 정부가 이 부분은 빨리 치료를 하겠다. 그렇다면 가계자산, 국민경제 가장 기초가 되는 가계 부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걷잡을 수 없다. 그래서 CD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린 것도 바로 이런 한국은행의 RP 수단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CD 금리를 사주면서 내렸던 것인데요. CD 금리도 지난해 한 12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6%에 육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까지 내려왔거든요. 거의 절반 가까이 내려온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는 가계 부분에 대해서 금융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황이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CP 금리를 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줬다고 하면서 지금 내렸습니다. 내리긴 내렸는데 역시 이것들이 어떤 사전된 약속화에서 제한된 어떤 우량 기업 CP만 사주는 것이고요. 회사채 시장은 아직 장기적인 회사채 시장으로는 아직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회사채나 어떤 중견기업 회사채나 좀 우량 기업은 아니라도 그래도 그 밑에 어떤 B급 회사채나 이걸 사줘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의 자금 어떤 신용 경색이 해소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 지금 한국은행이 이런 어떤 적어도 외과 수술적으로 어떤 금리 하락 메커니즘이 작동하면서 RP 거래를 통해서 회사채, 장기 회사채도 이런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어떤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을 옮기지 않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 회사채, 장기 회사채를 사줄 수 있느냐, 중견기업까지 사줄 수 있느냐, 결국 매수자, 증권사나 어떤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을 사줄 수 있냐라는 건 역시 투자자의 몫인데요. 그런 부분들 신용 경색 부분이 해소돼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RP 거래로 돈을 푼다고 해서 당사자들이 리스크 부담 때문에 안 산다면 시장에 실물이 이동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통증이 있는 곳들을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일 뿐, 아직까지 어떤 근원적인 그 병을 이게 캐내다라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고 이해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계부실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막 금리를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에서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금리에 대한 경감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볼멘 소리들도 많던데, 은행들에 대해서 좀 서민들이 얄밉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은행들이 저도 이제 금융부에서 이제 쭉 취재하면서 보면은 은행들이 CD 금리나 어떤 금리가 한국은행이 이제 이제 아까 말한 RP 거래를 통한 유동성, 실제로 돈을 풀고 조였다 하는 그 유동성 정책, RP 거래를 통한 어떤 통화 정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정책은 기준금리 정책인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지난주에도 이제 또 0.5%에서 2.5% 내렸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예금금리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요. 보통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싹싹 아주 그냥 아주 그 발빠르게 거의 뭐 하루 차이를 두고 내립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이 받는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은행들의 수지 타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내리면 은행 오늘 수익이 얼마를 깎인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정밀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내리도 대출금리는 가상금리를 붙여서 가상금리라는 게 사실은 자기들의 영업비용 그런 다음에 뭐 어떤 조달비용 이런 것들이 뭐 해서 굉장히 자신들이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탁탁탁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은행하고 그 정유사 주유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법원이 어제 쌍용차가 신청한 재산 보전 처분 및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쌍용차 이제 앞날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단 어제 법원이 쌍용 자동차가 신청한 재산 보전 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모든 채권 채무에 대해서 이제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이유는 보통 이제 그 법정 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란을 틈타나서 어떤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채권자들이 법정 관리가 개시되기 전에 어떤 경매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약삭빠른 어떤 사람들이 먼저 어떤 쌍용차대 자산을 빼나가는 어떤 어떤 부도덕성이나 형평성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기 차원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본안 판결, A냐 B냐가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어느 본안 판결 전에 일단은 경매를 하지 말고 어떤 압류, 어떤 보전 조치한다. 이런 일단 보전 조치를 한 것이고요. 아직까지 법정 관리 개시를 한다는 결정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 쌍용 자동차에 대해서 모든 채권 채무는 동결한다. 그리고 이
이 회사를 살릴지 말릴지는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 채권자 협의회나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회계 법인들이 포함해서 이 회사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을 때는 법정 관리 개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존속 가치가 오히려 지금 청산하는 게 앞으로 존속하는 것보다 낫다. 지금 뭐 자산 팔고 하니까 오히려 이득이 더 남다.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법정 관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를 볼 때 이렇게 좀 아주 중요 기간 산업이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존속 법정 관리 개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가 뭐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법정 관리 개시가 들어갈 가능성은 높고요. 단지 이제 개시가 들어가더라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지금 뭐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 본고장이라는 GM도 물론 경영 혁신과 어떤 그런 나태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거의 파산 위기까지 왔는데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의 어떤 수출 시장도 안 좋고 내수 시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법정 관리가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업 판매가 잘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주 극히 불투명한 상태고요. 네. 결국 뭐 단시간 내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관리인이 이제 앞으로 개시가 되면 선임이 되고 자체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M&A가 될 것이냐 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M&A 인수자로 나설 회사가 사실 힘들죠. 없다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자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자체 생존을 하려면 앞으로 법정 관리 어느 정도의 어떤 영업 흑자가 이루어야 되고 회생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럴 때까지는 아주 강당한 적어도 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상당 부분 어려운 힘든 과정이 예상됩니다. 네. M&A를 하자니 이제 사갈 사람이 없는 거고 지금 기대하기 힘들고요. 자체 생존을 하자니 시장 자체가 워낙 얼어붙어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와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일보사가 세계적인 비즈니스 매거진이죠. 이제 포춘의 한국어판을 올 상반기에 창간을 하게 됩니다. 한국일보사와 포춘 발행사인 타임사는요, 포춘 한국어판을 한국일보사가 국내에서 독점 발행한다는 내용의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어판 포춘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발행하는 포춘의 주요 기사를 번역해 싣는 한편, 또 자체 취재 기사도 함께 담아서 올 상반기부터 매월 발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양시장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65%가 하락한 1137포인트이고요. 코스닥은 0.7%가 하락을 했습니다. 34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9시 18분 현재 12원 10전이 오른 1371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슬금슬금 오르다 1300원대 중후반까지 이제 다다랐는데요. 이러다 또다시 1400원대까지 넘어가는 또 고환율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자, 포춘지와 이제 다시 자매해서 결혼해서 이제 새로운 한국에서 발행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자, 저희 서울경제TV에서도 글로벌 경제에 관한 소식들을 보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